나서니엘 호손과 멜빌이라는 두 작가에 관해서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 미국에서 그 유명한 남북전쟁이 벌어지기 약 10년 전에 전성기를 누렸던 작가입니다. 출생은 나서니엘 호손이 훨씬 먼저, 한 15년 먼저 태어나서 멜빌과 같이 활동을 하게 되는데, 실제로는 그 당시로서는 두 사람이 그렇게 무슨 지금처럼 어떤 만남을 갖거나 작가로서의 교류가 그렇게 많았던 것은 아니라고 나와 있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 사회에서 그 작가로 알려지게 된 계기는, 호소는 그 잘 알려진 주홍글자라는 작품을 써내고, 멜빌은 1850년에 같은 해에 모비딕이라는 그 걸작을 써내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두 사람은 이제 생애를 마칠 때까지 작품 활동을 이어가긴 하지만 주목할 만한 작품이 나왔다고 보긴 힘들고요. 이 두 작가를 한꺼번에 논의를 하려면 아무래도 이 작가들이 활동했던 1850년대의 상황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특히 그 미국 내에서 이 미국 문학 자체를 굉장히 중요한 어떤 세계 문학의 일부라고 생각했던 그런 이제 학자들이 유럽과는 다르게 뭔가 미국만의 특성이 있다, 이런 식의 논리를 펴게 됩니다. 제가 이제 미국 문학의 미국성에 대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미국을 어떤 그 세계적인 어떤 역사의 중심으로 떠오른 그런 시기에 발맞춰서 미국 문학도 그런 어떤 선진적인 특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이런 논의와는 조금 다른 방식으로 두 작가가 당대의 문제들과 씨름했다는 점을 좀 말씀드리기 위해서 먼저 소개를 드리는 것입니다. 미국 역사가 특수하다고 할 때 주로 그 거론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가령 이제 그 미국은 이주를 통해서 성립한 나라이기 때문에 애초부터 구세계, 즉 유럽과 같은 그런 봉건제가 존재하지 않았다. 문학 역시 처음부터 그런 구세계와 관련된 권위라든가 억압이라든가 이것이 없이 출발한 그런 이제 문학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중상계층이 중심이 된 사회에 있고, 백인 중심의 사회로 출발을 했고, 이런 것들이 1850년대의 작가들의 작품 속에 짙게 배어 있다. 이거를 이제 근대적인 개인주의 사회의 어떤 모습으로 출발한 미국이 백인들이 만들어낸 순수한 혈통을 주장하는 그런 백인 문명의 어떤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고 있다라는 식의 생각과도 또 결부가 되고 있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영국 식민지로 출발한 청교도 사회에서 찾아내는 이론들이 이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청교도 기원론이라고 하는 것은 근대 미국이라는 국가의 기원이 적어도 백인 지배 문화의 어떤 근원을 형성하고 있고, 17세기 청교도 사회에서 19세기 근대 미국, 그다음에 20세기 현대 미국으로 이어지는 어떤 이 일관된 흐름으로 어떤 계보를 찾아가면서 진화론적인 어떤 설명을 하는 그런 시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F.O. 매티슨이라고 하는 학자가 19세기 미국 작가들은 청교도의 그런 억압적인 사회와는 다르게 민주주의적인 원리를 추구하는 그런 이제 공통의 신념을 가지고 출발을 했기 때문에 새로운 특성을 보여준다라는 이제 그 이론을 내놓습니다. 그래서 남북전쟁이 벌어지기 직전에 그 사회가 굉장히 혼란하고 위기가 있던 시기에 어떤 문학적인 폭발이 이제 발생했고, 유럽에 버금가는 어떤 국민문학이 성립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이제 그 매티슨이라는 학자 자체가 고전문학을 중심으로 본 그 틀이기 때문에 미국 르네상스로 부르는 그 시기에 뒷면에 이런 성취들과 어떤 관련을 맺고 있는 다른 흐름들도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주장을 이제 했던 그 최초의 학자가 데이비드 레이놀즈라고 하는 학자인데, 백인 작가들이 만들어낸 그런 성취의 이면에 있는 이런 대중적인 작가들과 그 백인이 아닌 작가들이 만들어낸 성취가 미국 사회에 대한 어떤 그 비판과 이런 전복 같은 것들을 해내는 그런 상상력의 보고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가령 에드거 앨런 포의 까마귀라는 그 작품이 1845년에 출판이 됐고요. 그 다음에 흑인 노예로 알려진 프레드릭 더글러스가 자서전을 펴낸 건 역시 1845년이고요. 해리엇 비처 스토우 부인이 쓴 엉클 톰스 캐빈이라는 작품이 52년에 출판이 됩니다. 네, 그래서
이 국민문학의 성취와 대중문학의 성취, 즉 르네상스의 백인 중심 작가들의 성취와 그 이면에 있는 백인 아닌 작가들의 성취, 그리고 대중문화의 활력, 이런 것들을 같이 보는 상황 속에서만 어떤 호손과 멜빌이라는 두 작가의 당시 상황과 위상을 좀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제가 보는 이 두 작가의 공통점은 기본적으로 유럽에서 진행되고 있던 여러 가지 소설을 비롯한 여러 가지 서사들, 그것과 다른 종류의 새로운 글쓰기를 지향했다라는 점을 먼저 꼽고 싶습니다. 또 이 두 작가는 인종 간의 갈등과 차별과 이런 것들이 드러나는 소설을 쓰기보다 다른 인종들을 대하는 미국 백인들의 의식 세계를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백인 남성들 위주로 형성되어 있는 당대의 지배적인 사상과 이념, 그리고 이들이 가지고 있는 타 인종에 대한 무의식, 그리고 이 선량한 미국인이라고 표상이 되죠. 오히려 굉장히 인종 문제에 온화한 태도를 보이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무지함, 이런 것들을 다루는 것이 이 두 작가가 공통으로 보여주는 탐색의 과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미국 문학의 독자성에 관련해서는 유럽 문명이 만들어낸 여러 가지 성취를 문학이건 철학이건 과학이건 역사건 이런 것에 구애되지 말고 그거를 흠뻑 흡수해서 미국 현실에서 재창조하고 새롭게 만들어내는 것이 미국 작가가 할 일이다라는 생각을 펼치게 됩니다. 이런 지적인 어떤 분위기에서 호손과 멜빌이 자신들의 작품 세계를 추구했다라는 점을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미국의 스타일은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가지 다양한 목소리와 다양한 장르적인 관습과 이런 것들이 함께 혼합이 되어 있는 그런 특성들을 잘 드러내는 그런 어떤 글쓰기의 모습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허구적인 상상과 소설적인 서사를 자유롭게 결합하겠다라는 생각입니다. 부카치라고 하는 학자를 비롯해서 유럽 문명에서 소설의 서사 발전 과정은 1844년이라는 중요한 기점을 중심으로 리얼리즘 쪽으로 넘어간다라는 식의 얘기하고 있는데, 그때 리얼리즘이라고 하는 건 현실에 대한 치열한 묘사와 재현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기준들이 유럽 건너편인 미국에서도 굉장히 보편적으로 인식되고 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런 자의식적인 이야기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호손의 경우에는 특히 이제 서구적 상상과 소설적 서사가 결합되는 양상이 당대에 많이 등장했던 민중적인 설화라든가 역사적 기록들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새로운 글쓰기를 하고 있다는 어떤 자의식을 드러내고 그걸 바탕으로 자신이 쓰는 새로운 소설이 유럽의 기준에 맞춰서 그 사실성이란 기준에 맞춰서 평가되지 않았으면 한다는 점을 잘 드러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멜빌이 펴내고 있는 작품들을 일별해 보면 유사 철학적인 글쓰기 혹은 메타 사유적인 글쓰기라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그 백인 남성들의 세계, 의식 세계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사유와 사상 간의 대결이랄까, 갈등이랄까, 이런 것들에 직접 개입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작가적인 개입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그런 철학적인 사유들이 실제로 많이 소설 속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런 소설 쓰기와 관련된, 소설이라고 하는 글쓰기와 관련된 물음이 이 작가들에게 짙게 배어 있다는 점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새로운 글쓰기 형태와 관련해서 호손의 주원 글자를 가지고 제가 좀 잠깐 먼저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작품의 배경이 되는 시대는 17세기 청교도 사회입니다. 이 소설과는 사실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커스텀 하우스라고 하는 그 서문이 붙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 헤스터 프린과 관련된 이 이야기, 설화적인 이야기의 원고를 찾아내는 과정이 자세하게 묘사가 됩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그 시점으로 보게 되면 복합적인 서사 장치가 구성되어 있어요. 씌어진 순서로 보면은 거꾸로 진행이 되어 있고, 작중의 시간 순서는 19세기 중엽과 18세기 독립전쟁 시기, 그리고 17세기 청교도 사회가 같이 동시에 등장하는 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서문은 기본적으로 이야기의 사실성을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모든 것이 사실 다 꾸며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독자들을 마치 현실적인 세계 속에 들어온 것처럼 이끄는 장치를 굉장히 교묘하게 잘 활용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주홍 글자를 읽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가장 보편적으로 읽는 방식이 억압적인 청교도 사회가 있고 거기에 맞서서 근대적인 개인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헤스터라는 여성이 대립하고 있는 구도로 읽어내는 것입니다. 감옥, 죽음, 위계 질서 이런 것들로 대표되는 이제 북의 율법의 사회죠. 그런 청교도 사회와 거기에 맞서서 개인으로서의 사색의 자유를 추구하고 자비를 베풀고 또 평등 사상을 내보이면서 어머니 중심의 어떤 정서를 표출하면서 그런 근대적인 의미의 개인주의를 드러내는 인물 간의 대립. 이렇게 보게 되면 미국 문학의 특성이 평등한 이제 사상을 추구하는 개인의 중요성을 이제 설파하는 문학으로 이제 그 해석될 여지가 생기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조금 더 이 수사적인 차원으로 들어간다면 기본적으로 알레고리적인 운명론이 지배하는 사회 속에서 주관적인 상징과 아이러니적인 특성을 가진 인물들이 대립하고 있는 것으로 읽기도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제일 흥미로운 관점은 이제 이 소설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헤스터 프리는 어떤 성숙을 이루거나 성장하는 인물이 전혀 아니라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었고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런 굉장히 자유로운 사상들을 헤스터가 흠뻑 흡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또 그리고 그 흡수한 것을 자기 내면 속에서만 누리고 실제로 겉으로는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세상의 법은 이제 그녀의 정신에 걸맞는 법이 아니었다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 세계가 강요하는 것들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도 자신의 내면에서는 그런 현재 존재하는 이런 법들에 대해서 전혀 인정을 하지 않는 강력하게 저항하는 그런 내면의 기제를 형성했다는 얘기가 됩니다. 어떻게 보면 불온한 상상력을 펼치고 있는 여성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청교도 정신을 아주 순수하게 구현하고 있는 정신주의적인 측면과 선명하게 대비되는 것이 이 작품의 또 다른 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멜빌의 모비딕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모비딕 역시 복잡한 서사 구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우선 무태에서 배를 타기 전까지의 경험이 3분의 1 정도 차지합니다. 무태에서 이 화자가 겪고 있는 미국 사회의 그 19세기 중반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화자와 같은 인물을 견딜 수 없는 상황으로 몰아가서 자기가 바다로 나가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이제 처지에 이르게 되었다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중요한 모티프로 작용합니다. 그 다음에 역시 청교도적인 그 담론과 청교도적인 그런 문화의 유산들이 이 고래잡이를 하는 문화가 있는 이 지역에까지 어떻게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그런 점들이 또 세세하게 그려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항해를 나가선 배의 선장으로서 이제 권력을 지니고 있는 에이업이라는 인물의 독특한 모습이 주로 그려지고 있고, 그 다음에 고래에 관한 여러 가지 백과사전적인 지식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포경산업, 고래를 잡아서 그것을 기름으로 만들고 그 기름을 만드는 산업적인 과정 속에서 개개 선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관한 아주 자세한 묘사들이 섞여 있습니다. 맨 마지막에 이제 모비딕을 추적하는 대목을 보게 되면 어떤 사회의 알레고리처럼 읽을 수도 있어요. 이 포경선의 모습이 광기를 가지고 사람들을 휘감아서 어떻게 보면 굉장히 포퓰리즘적으로 선도하고 있는 그런 지도자의 모습과 거기에 맞서는 스타벅이라고 하는 항해사의 이성적인 합리적인 태도가 어떻게 에이업이라고 하는 인물의 광기 속에 흡수되는가를 자세하게 묘사하고 있는 화자 이슈마엘, 이 사람의 초월적인 어떤 중립적인 태도가 대립되는 것이 이 전체 이야기의 구도를 형성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포경선 안에서 작동하는 사회 질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정치적인 질서, 인종적인 분리, 그런 것들을 아주 날카롭게 묘사를 하고 있고, 또 그와 동시에 고래라는 존재에 대해서 서구 문명이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상징적인
혹은 신화적인 이런 담론들을 계보적으로 또 추적을 해서 그려냅니다. 그러니까 실용주의적인 집단이 보여주는 광기 어린 모습, 그리고 그것이 흰 고래로 상징되는 어떤 악의 화신을 설정을 하고, 그걸 통해서 백인 문명이 어떻게 스스로의 정체성을 찾아가는가를 보여주는 작품이다라는 얘기죠. 노동 착취와 인종 차별과 환경 파괴와 그 다음에 어떤 권위주의적인 것과 결합되어 있는 형태, 이런 것들이 미국 민주주의가 사실은 이념적으로 내세우는 것 이면에 감추고 있는 민낯이 아닌가 하는 점들을 드러내는 계기로 이 포경산업의 모습들을 작가가 아주 실감나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비딕에서 나타나온 흰 고래, 모비딕의 형상, 그리고 백색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백인이 부정하고자 하는 어떤 인종적인 타자의 모습, 그런 순수한 혈통을 부정하는 그런 흐름, 그런 것을 상징한다기보다는 뭔가 죽음과 파멸의 상징, 작가가 이 문명의 앞날을 예견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런 점들을 좀 읽게 될 여지도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은 이런 식의 추구를 통해서 자기 파괴적인 모습으로 결과를 맺을 수 있는 미국 문명에 대한 일종의 경고이자 일종의 레퀴엠으로 읽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사람의 차이를 구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호선이 뭔가 획일적인 집단성으로 나아가고 있는 미국 사회의 모습을, 그 역사적 기원을 추적을 해서 그것을 역사적인 시각에서 비판을 했다면, 멜빌은 당대 자본주의가 이제 심화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그 상업 자본의 문제를 깊이 파고들어서 그게 어떻게 인종에 대한 무지, 그것에 기반한 환상을 통해서 유지되는 체제인지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